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하게 될 내용은 이제 맞춤법.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적는 이 꼬이판, 규범, 이 규범을 말하는 거죠. GNT전 이렇게 적죠. 규범. 규범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아까 봤듯이 한글은 이 소리 글자라서 자기가 말하는 대로 적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어를 적을 때는 한자로 여러분들이 지금 중국어 부통화를 적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남방 사람이 누가 있어요? 포로가 고향이 저 어디야 안호이잖아요. 그쵸? 집에 가면은 그 안호이 사투리가 따로 있죠. 네. 그 안호이 사투리는 잘 이해 이해하지 못하죠. 않아요. 그러니까 잘 이해 못해서 거의 그거는 새로운 하나의 그것도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인데, 포로가 일기를 쓰거나 할 때 이제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포로는 자기 안호의 사투리를 한자로 써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투리를 이렇게 쭉 사투리를 글로 써서 누구에게 뭐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즈해 가지고 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웨이신에서 채팅을 할 때 사투리로 이렇게 그 글자를 쓰기도 합니까? 별로 안 쓰죠. 그냥 구퉁화로 글자를 쓰죠. 그쵸?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말을 할 때는 뭐 이제 가족이나 친한 고향 친구나 뭐 편한 사람들과는 이제 얼마든지 이제 그 고향 방언으로 이야기하면 더 친한 느낌이 있고 그래서 말은 자주 하지만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는 물론 제가 보기에 뭐 상해 방언이나 아니면은 그 광둥화 이런 것들은 이제 글자로 쓰는 것을 많이 봤지만은 그 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투리를 고향 가서 많이 말하는 사람도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는 표준어, 부통화로 여러분들이 글을 쓰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한자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표기 문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평소에 여러분들이 안 썼던 그 어떤 그 사투리를 이렇게 글자로 쓰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상당히 이것도 연구를 해야 가능한데 제가 이렇게 쭉 중국에서 생활을 해보니 조금 뭐 그 큰 도시의 이제 그 사투리들은 나름대로 한자로 쓰는 그 어떤 전통 문화가 있는데 이제 좀 이렇게 큰 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그 출신 학생들이 자기 고향 사투리로 뭐 이렇게 저 글자를 많이 쓴다, 일기를 쓴다 이런 경험은 많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아무튼 한글은 이제 과거에 보조 문자이고 보조적인 지위에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이런 규범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발음하는 대로 뭐 글을 쓰기도 했는데 이제 이게 공식 문자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공식어가 되면서 뭔가 기준, 규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19세기, 20세기에 와서 이 맞춤법이 새로 이제 이게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돼서 여러분들이 현재 배우고 있는 한글로 한국어를 쓰는 방법, 이 규범을 맞춤법이라고 해요. 맞춤법이라고 하는데 이 맞춤법의 기본적인 규칙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겁니다. 한글을 규범적으로 적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한글은 표음 문자이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원을 밝혀 적는다. 이게 한글을 적는 규범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이걸 알아둬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누리. 여기서 말하는 이 누리.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어로 발음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한국어로 발음할 때는 독립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렇게 발음합니다. 눌리는 한국어에서는 소리로 발음할 때는 독립하고 발음을 해요. 그쵸? 그쵸? 저도 독립하고 읽죠. 근데 우리가 글로 쓸 때는 독립합시다.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안 되냐 하면은 이게 어원을 밝혀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원을 밝혀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독립은 기본적으로 방금 보듯이 이거는 한즈츠, 한자예요. 한자예요. 한자고 이렇게 적을 때 이 글자는 한 글자는 이거 이렇게 쓰고요. 립은 이 글자는 기본적인 발음이 이것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개를 같이 읽을 때는 이 발음과 이 발음이 연속될 때는 발음이 힘들기 때문에 이게 변해서 이거는 이응으로 변하고 이거는 니은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적을 때는 이렇게 적고 발음할 때는 이렇게 적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고 해서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글자를 적을 때는 립으로 적고 발음은 이 자음이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독립으로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할 때요. 먹었습니다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죠. 근데 우리가 발음할 때는 이 부분 이거를 읽을 때는 습니다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왜 이거를 미음을 쓰지 않고 이걸 쓰느냐 하면은 이것이 어원이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원이 그렇게 되고 다만 발음을 할 때는 미음과의 관계에서 이게 영향을 받아서 비읍이 미음으로 발음이 변화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 학생이 이제 한국어를 배울 때 어려운 게 이런 식으로 한글은 기본적으로 소리 글자인데 근데 실제로는 소리 나는 대로가 아니라 이거를 여러분들에서 습니다라고 읽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보니까 습니다로 읽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죠. 이게 어려워지는 이유는 한글을 적을 때 소리 나는 대로 적지만 어원을 밝혀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려운 이런 맞춤법, 이러한 규범이 생기게 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글을 적을 때는 기본적으로 소리 나는 대로 적지만 이 어원을 밝혀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 어원을 밝혀 적으려면 그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으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이거를 적을 때 이런 식으로 습니다라고 적겠죠. 독립을 말할 때도 뭐 독립 이렇게 적겠죠. 실제로 뭐 우리 제 할머니도 학교를 다니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슈에 배움이 없었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한글은 쉽기 때문에 한글을 읽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공부가 많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쓴 글을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글자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을 수 있는 거는 있었지만 공부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한글을 적을 때 이렇게 적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원을 밝혀서 적는 것은 이 언어적인 공부를 많이 해야 이제 알 수 있고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뭐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어원을 밝혀 적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처럼 이제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독립으로 말하면서 독립으로 쓰고 습니다로 발음하면서 습니다로 쓰는 게 처음에는 이제 많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도 이제 2년 이상 한국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으로 쓰고 그다음에 습니다로 쓰는 게 더 이상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 중에 이제 연습이 부족한 사람들은 반대의 현상을 보죠. 글자를 독립으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도 독립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학생들이 좀 있죠. 그거는 이제 이게 어려운데 한국어가 원래 어려워서 어려운 건지 편하게 발음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음운 변화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제 글자의 법칙은 잘 알지만 음운 변화를 아직 충분히 공부하지 못한 학생들은 오히려 발음을 할 때 이게 독립을 독립으로 발음하는 거 이쪽을 이제 좀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었다. 뭐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점일 겁니다. 그쵸? 그쵸?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를 적을 때
또 한 가지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띄어쓰기입니다. 띄어쓰기. 사실 이 아시아의 이 문자는 띄어쓰기와 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당장 중국어, 여러분들도 글을 적을 때 띄어쓰기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쵸? 그냥 쭉 적습니다. 쭉 적고 그냥 이 쉼표와 쭉 적고 이 맞춤표 또는 뭐 이제 이런 뭐 이 콜론 같은 걸 쓰는 거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중간에 띄우지 않고 적습니다. 일본어도 사실 마찬가지죠. 일본어도 중간에 띄우지 않습니다. 띄우지 않는데 일본어도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가 중간에 이렇게 한자를 쓰기 때문에 띄우지 않아도 중국어는 한자를 쓰기 때문에 한자는 이 표의 문자잖아요. 표의 문자라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도 오해를 할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아요. 별로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어는 물론 너무 글자가 빡빡하니까 그 뭐랄까 눈이 피곤하다 이런 느낌은 있지만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도 오해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일본어도 한자를 섞어 쓰기 때문에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한국어는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거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해요. 자, 이렇게 쓰면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좌명음은 이거를 끊을 때 이렇게 끊어 읽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이제 끊어서 읽었죠. 그래서 이렇게 끊으면 그거 빠바 찐 방즈 취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띄어쓰기를 안 하면 이렇게 끊을 수도 있지만 이거를 이렇게 끊을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게 말이 좀 우습긴 하죠. 말이 우습긴 하지만 빠바 찐 슈바오 취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한글은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띄어쓰기를 통해서 오해의 가능성을 낮춰야지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오해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게 의미 있는 소리인지 아니면 그냥 조사인지 글자만 보고는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띄어쓰기를 한국어에 처음 도입한 것도 사실은 서양인이에요. 헐버트라고 하는 서양 선교사가 이 영어나 서양 언어처럼 이거를 이제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이 오해의 가능성을 줄인다라는 의미에서 처음으로 한국어에 이 띄어쓰기를 도입을 했고 이게 오늘날까지 이제 한국어의 전통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나 일본어와 달리 한국어에서는 띄어쓰기를 한다. 중국어나 일본어와 달리 한국어에서는 띄어쓰기를 한다. 중국어에서도 띄어쓰기를 안 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게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겨울에 이거 저 농담으로 들은 겁니다. 중국에 보면 뭐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小心地滑. 땅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뭐 이런 뜻이죠? 맞죠? 근데 이제 그거는 샤오신 띠화 이렇게 이제 끊어 읽을 때 말인데 농담으로 이렇게 끊어가지고 샤오신더화 이렇게 하면 조심해서 미끄러움을 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어는 이런 식으로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만 중국어에서도 이게 이제 이렇게 띄어쓰기가 구분되지 않으면 이게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오해를 줄이려면 만약에 조심히 스키를 타세요를 하려면 이거를 띄워야 되겠죠. 샤오신더.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중국어에서는 이런 전통이 없으니까 그냥 딱 붙여 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끊어서 길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하여튼 그건 이제 뭐 농담이었고요. 한국어에서는 기본적으로 띄어쓰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띄어쓰기가 사실 간단한 것 같지만 어려워요. 저도 글을 쓸 때 이 띄어쓰기를 여기서 하나 안 하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자, 띄어쓰기의 기본 원칙은 아까 맞춤법의 기본 원칙은 이거였듯이 띄어쓰기의 기본 원칙은 이겁니다.
즉 모든 낱말은 다 띄어 쓴다. 모든 단어, 그러니까 낱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 모든 단어는 다 띄어 쓴다. 띄어 쓴다입니다. 다만 조사와 어미는 붙여 쓴다. 왜 그래요? 여러분 아까 앞에 그 지난 시간부터 이야기했지만 조사나 어미는 한국어에서 한국어는 교차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어라기보다는 뭐예요? 단어 뒤에 붙어서 그 단어의 상태, 그 단어의 지위, 그 단어의 신분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일종의 꼬리, 영어로 하면 레이블 같은 그러한 어떤 그 느낌입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조사나 어미는 단어로 인식이 되기보다는 단어에 붙는 레이블, 꼬리로 인식이 때문에 모든 단어는 다 띄어 쓰지만 이 조사, 가, 이, 뭐, 를, 뭐, 애는, 깨서, 이런 조사와 했습니다, 봐 등등, 하여튼, 여러 가지 어미, 동사, 형용사 다음에 붙는 어미는 기본적으로 붙여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만 여러분들 들으면 이 띄어쓰기는 간단하지 않아요? 이거 자체로는 간단합니다. 근데 다만 어려운 거는 뭐냐? 이겁니다. 낱말은 다 띄어써야 돼요. 낱말은 다 띄어쓴다라고 하면은 이게 실제로 뭔가 글을 적을 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이게 하나의 단어인가 또는 이게 합성어인가 이거를 판단하기가 이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국인 중华人民共和国, 이거를 여러분 중화 자체도 하나의 단어죠.人民 이것도 하나의 단어죠. 공화국 공화국도 하나의 단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라인 중국의 풀네임을 적을 때 중화 띄우고 인민 띄우고 공화국이라고 적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적어야 될까요? 어때요? 어느 게 맞을까요? 이런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중국에 관해서는 이거 자체를 하나의 단어라고 인식을 해서 중국을 풀네임으로 적을 때는 중화인민공화국을 하나의 단어로 붙여 씁니다. 붙여 쓰지만 그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질 때 이거를 하나의 단어로 붙여 쓸 건가? 아니면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그 합성어로 해서 이거를 띄어 쓸 건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 저도 글을 쓸 때마다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띄어쓰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면 띄어쓰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게 단어인가 아니면 조사나 어미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그 구분을 해서 써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쓸 때 이거를 어떻게 띄어쓰기를 할까요? 이런 게 이제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조사니까 여기서 띄우죠. 하다가 변한 거죠. 여기서 이제 수는 이거는 하나의 명사로 한국어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띄어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명사인데 이거는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수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할 수 있다고 할 때 여기서 띄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것도 띄우는 거죠. 근데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수는은 이 수 다음에 붙였어야 되겠죠. 여기서 띄워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낱말은 띄어쓰고 이 조사나 어미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붙여 쓴다. 이것은 이제 붙여 쓴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글을 쓰는 과정에서 구별해서 이제 쓰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한국 사람인 저도 글을 쓸 때는 이게 바로바로
알지 못해서 사전을 찾거나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경우가 제법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한글의 복음. 자, 여러분, 뭐 지금 인류가 현재 쓰고 있는 문자가 한 100가지 정도 있다라고 할 때, 과거에 만든 문자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서 이게 죽어버린 그러한 문자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1443년에 이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었는데, 세종이 한글을 만든 것과 오늘날 한국인들이 이 한글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여기에는 세종이 만들었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보통 이걸 이제 언중이라고 합니다. 한국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세종이 만든 이 한글을 별로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쓰지 않았을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세종께서 한글을 만든 다음에 아까 동국정운이라고 하는 사전을 만들었죠. 근데 세종께서는 이 당시 한자음을 정리하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해서 이 동국정운이라고 하는 이 사전을 만들었는데, 당시에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은 이 사전은 별로 유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세종께서 만든 이거를 별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국정운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만들었지만, 여기서 제시한 한자음이 실제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한자음은 아니에요. 왕이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종께서 만든 이 한글 자체는 이게 이제 죽지 않고 이게 쭉 전파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종 당시에 한글을 만든 다음에 열심히 세종께서 보급도 하긴 했지만, 이 글자 자체가 쉽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어서 세종께서 이야기한 대로 그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도 이거를 쉽게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100년 정도가 지나면 이 한글이 한반도 당시 조선 전국적으로 이미 보급이 되었다라고 이제 그 조사를 해보면 알려져 있습니다. 즉, 세종께서 한글을 만들어서 이 한글을 통해서 이 공부할 기회가 없는 이 백성들이 한글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문자로 쓸 수가 있었고, 이것은 이제 한국에서 이 글을 못 읽는 사람, 이 문맹을 없애는데 크나큰 공헌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이 유엔 교육문화기구인가요? 유네스코에서 지구인의 이 문맹 퇴치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 이름이 이 세종대왕상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고 문자 생활을 할 수 있는 크나큰 기회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어 하면은 한국어를 표기하기 위해서 이제 문자 한글이 있는데, 이제 최근 한 20년, 30년 정도에는 한글이 이렇게 배우기 쉬운데 한국어에만 표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문자가 없는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한글을 써보면 어때요? 그래서 한글을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이거 한번 써보세요. 한글을 한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서 이제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듯이 세계에 있는 여러 민족들에게 한글을 한번 소개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동안 쭉 해왔어요. 태국에 있는 라후족,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로바족, 헤이롱장 어디에 있는 소수민족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소수민족,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 그 다음에 태평양에 있는 솔로몬 제도의 뭐 과달카날, 그 다음에 뭐 말라타이 등 여러 소수민족에게 그 한글을 한번 소개하는 일들을 해왔고, 그 중에서 지금 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 찌아찌아족, 이건 지금 한 10년 전, 11년, 2년쯤 됩니다. 10년 전 정도에 한글을 이 자기 소수민족의 표기 방법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해서 그 자신들의 언어, 찌아찌아어를 한글로 표기를 해온 지 벌써 한 1, 2년? 이 정도 지나서 이제 한글날 정도 되면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에서 자기 언어를 한글로 쓴 뭐 이러한 그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이 한국어를 표기할 뿐만 아니라 아직 문자가 없는 그런 소수 언어들에게 한글을 소개하는 그러한 일들도 요즘에 이제 꾸준히 해오고 있다. 그 중에서 이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 게, 이제 문자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보통 소수 민족인데 이 중앙 정부와의 뭐 관계도 있고 해서 이제 그 실제로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지금까지 그 성공 사례로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찌아찌아족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언어를 그 한글로 표기하는 이게 이제 실시되어 온 지 10년이 넘어갈 정도로 이제 한국어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다른 언어도 한글로 표기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 이 정도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한국의 언어와 문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것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